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는데 젠슨황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핵 개발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안 하면 다른 나라에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먹혔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대요. 특정한 SUV 차량은 전쟁이 발발하면은 주의 허락받지 않고도 그 SUV 차량을 군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하는 거 보고 하자. 미국도 이제 빨리 처리를 해줘야 우리도 그에 따라 신속하게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오라이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연휴 뒤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도 좀 놀랐어요. 지금 AI가 굉장히 화두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AI 때문인데, 엊그저께 밀컨 컨퍼런스라고 미국의 이제 기술 파트 쪽에 되게 유명한 컨퍼런스예요. 이게 서부에서 열리거든요. 여기에 젠슨 황이 와가지고 이 엔트로픽 얘기를 했어요. 엔트로픽이 AI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AI가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라고 국방부에 대들었다가 국방부에서 잘렸거든. 근데 이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는데 젠슨 황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국가에서 AI를 쓰겠다고 하면 그냥 그 물건을 납품하면 되는 거지, 물건을 납품하면서 이거를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세요,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약간 친정부적인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젠슨황을 포함해서 엔트로픽을 만든 AI를 만든 사람들이 다 기술자고 과학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들이 나중에 후회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대량 산살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일본에다가 원폭을 2발 떨어뜨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란 전쟁은 이거 완전히 AI 전쟁이거든요. AI가 어디를 공격하라고 정해주면은 미사일이 가서 거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없으면 이제 앞으로 전쟁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AI 개발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봐야 돼요? 과학기술자들은 그냥 국가가 하라고 하면 따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엔트로픽이 그러면 뭐 무슨 국방부하고 완전 척지면서까지 국방부한테 완전히 그냥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국방부한테 막 개기면서 그랬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엔트로픽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레드라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레드라인이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2개인데, 하나는 완전 자율무기는 안 된다. 무기가 완전히 자율화돼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그런 무기는 안 된다는 거고, 2번째는 대규모 감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는 안 된다. 이게 엔트로픽이 갖고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뭘 하면 안 된다라고 이게 대들었다기보다는 미군이 국방부죠. 그러니까 미군이 마두로를 베네수엘라 가서 이렇게 데려오는 과정에서 AI가 쓰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클로드 쪽, 그러니까 엔트로픽 쪽에서 이게 진짜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그 국방부에서 틀어져가지고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엔트로픽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 와중에 오픈 AI는 슬쩍 이렇게 국방부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 저거였어요. 지금 젠슨황 했단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선출직이 아니지 않냐.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픈 AI는 이용자들 막 빠져나가고 클로드로 전부 다 갈아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게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논란의 실체를. 그럼 이제 엔트로픽이 했던 게 그럼 과한 것이냐? 그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걸 제재 기자님 우려하시는 것도 알겠지만은, 원칙을 제시하는 거, 완전 자율무기는 안 돼. 완전 자율무기 돼요, 그러면? 대규모 감시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전쟁은 거의 그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좋아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제가 차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법률적으로요, 국가가 그 어떤 전쟁 상황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이런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 내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니네 AI 내가 좀 써야겠어, 갖고 와. 그러면은 법에 의거해서
아니, 나는 싫은데, 내 AI가 그런데 쓰이는 거 싫은데, 싫다고 하더라도 갖다 줘야 돼요? 어떻게 돼 있어요? 법률 구조적으로는. 일단 뭐 각 나라 법률이 좀 차이는 있지만 음. 뭐 그 국가가 내가 너희 서비스를 통해서 테러도 좀 감시를 하고 외국도 감시를 하고 폭격도 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 체결해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기업이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죠. 이건 민사 대 민사 거래 관계. 나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그렇죠. 있다는 저희 거죠. 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 할 수 있죠. 그거야 뭐 당연히 가능한데,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국가가 그 조달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 디펜스 프로덕트 액트라고 네. DPA라는 법률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법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러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지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행정처분을 해서 징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갖고 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대요. 특정한 SUV 차량은 전쟁이 발발하면은 그냥 별도 이거 주의 허락받지 않고도 그 SUV 차량을 군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사람부터 징발해가지고 전쟁으로 보낼 수 있는데 물자 그렇죠. 당연히 예비군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가는 거고 물자도 네, 갖고 올 수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 네. 사람도 그러니까 물자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음. 있죠. 네. 그러면 네. 어쩔 수 없네. 그냥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법률의 요건이 있으니까 거기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죠. 근데 저는 주관적으로는 이제 그런 강제 징발이 아니더라도 약간 저거는 회사의 경영 전략 문제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계약을 체결을 거부하고 싶어도 안 했을 때 그 페널티들이 또 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엔트로피 그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있죠. 이제 그쵸. 문제는 그게 저도 아까 이제 강하게 엔트로피 원칙을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독점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엔트로픽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쟁사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고 네. 우리는 해준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원자폭탄 핵 개발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안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먹혔던 거지 않습니까? 참 뭐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요 질문을 살짝 그 초점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 디지털 자산을 총괄하는 기본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단계인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업계의 의견과 법을 만드는 의회나 행정부의 의견이 조금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는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거꾸로 드려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전쟁 상황을 상정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냐라고 질문했는데 그걸 좀 바꿔가지고 아니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 이 업계가 또는 기업들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 어떤 법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끝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얻어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를 주느냐 문제를 가지고 미국도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은행이 다수인 곳에서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두 분한테. 우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잘 만들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야 그래도 국가에서 한다는데 좀 일단 타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타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타협을 하는 쪽이네?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근데 입법 없이, 그러니까 타협 없이 입법이 가능한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 김 국장님은? 이게 규제 없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규제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면 산업이 영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야 된다 이런 거네. 자, 그러면 현실로 돌아와 볼게요. 이런 이제 이론적인 거 말고 지금 미국의 클래리티법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요 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김 국장님께. 그래서 요게 이후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건지 현실적인 겁니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 7월에 이제 하원에서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클래리티법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명확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뭐가 저 증권이고 뭐가 상품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코인들은 상품 쪽으로 가는 거를 규정을 법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법이 완전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 순서는 상원을 먼저 할 수도 있고 하원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만 통과하면 돼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그 상원에서 계속 막히죠. 그 막혔던 이유는 은행들이 반발을 했었죠. 주된 이유는 테크 기업들이 이걸 갖다가 운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 이자까지 주는 식으로 지금 계획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자까지 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맡겨놓기만 하면 지금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느냐. 그렇죠. 그 이자를 준다. 어쨌거나 이자를 준다라는 게 만약에 그 실현이 된다면은 은행들로서는 입지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말을 조금 이제 예쁘게 포장을 하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진다. 그런 이유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이제 뭐 테크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뭐 협박도 해보고 을러도 보고 윽박질러도 보고 막 그랬는데 뭐 대화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불러다가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봤죠. 해봤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찾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테크 기업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못하면 이거 큰일 난다. 이제 못한다.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살짝 물러선 거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 코인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당선된 대통령이고 거기 로비 자금도 엄청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정부에서 이 초기에 가장 힘 있는 초기에 빨리 입법을 못하면은 중간선거 올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지나면서 이게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상반기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 와중에 최근에 언론 보도가 몇 개 나왔는데 약간 움직임이 있다. 뭐 그 정도예요. 지금 뭐가 구체적으로 됐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 움직임이 있다는 거고 이 이야기는 막 계속 얘기가 나는데 그 은행처럼 그냥 저금을 했을 때 이자 주는 거는 안 되지만 뭔가 그 코인스러운 토크노믹스에 의해서 이 코인을 갖다가 어떻게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거는 허용한다라는 식의 아이디어가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차 변호사님은 이 국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런 거에도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요 클래리티 법의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하신다면. 사실 뭐 클래리티 액트 뭐 진작에 통과됐어야 되기는 하는데 좌우간 저는 미국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입법을 해줘야 우리나라도 비교적 가능하지 않겠냐.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나 뭐 최소한 EU 정도는 뭔가를 해줘야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유럽이나 미국 하는 거 보고 하자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미국도 이제 빨리 처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뭐 요것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보다 먼저 가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빨리 법이 통과가 돼야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그리고 예. 미국이랑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가장 이런 시장은 글로벌 정합성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미국에서 A라는 패턴을 거래하는데 우리가 전혀 안 맞게 거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빨리 정해줘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좀 입법을 할 수 있고 이미 뭐 많은 법안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거기에 조금 맞춰서 약간의 변형만 하면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좌우간 빨리 미국에서 의사결정을 해주고 우리도 그에 따라 신속하게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블록미디어가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기준으로 뉴스레터를 쭉 보내드리는데요. 이메일로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댓글로 내가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분은 이메일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뉴스레터를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이 뉴스레터를 아주 공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뉴스가 뭐인지,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요. 그리고 코생지라고 해서 저희가 인덱스를 만든 게 있는데 알트코인 투자할 때 참고하시는 이런 인덱스. 코생지가 무슨 약자입니까? 코인 생명력 지수. 그래서 코인 가격이 만들어질 때 코인이 막 이렇게 활발히 활동할 것 같은데 세 가지 요소로 만든 게 SNS에서 얼마나 언급이 되느냐,
원체인상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되느냐, 그다음에 가격 그 모멘텀이 어떠냐,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수를 만든 게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게 7시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레터 받고 싶어요. 제 이메일 주소 이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뉴스레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오라에는 제가 잠깐 휴가를 가는 바람에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오라에는 하루 쉬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오타네요.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오라이 방송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뭐 이란 전쟁도 끝나가는 분위기고 주식시장도 랠리고 비트코인도 랠리고 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연휴 뒤에 출발을 했는데요. 요 분위기로 그냥 쫙 몰아가지고 9만 달러 넘기고 10만 달러 넘기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고요. 인사해 주세요. 네, 김혜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차장쌤입니다.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